어,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고현범입니다. 어,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지금 2단계 3차년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중에서 실천적 리터러시 시민강좌입니다. 특별히 이제 4강에서 7강까지는 저희가 큰 제목을 이제 삶과 세상을 바꾸는 힘, 리터러시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베이직하게 리터러시에 집중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비판적 리터러시의 이해에 관해서 서울대대 장은영 교수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연 시작하기 전에 윤영 소장님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윤영입니다. 저희가 연구재단에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을 지금 수행 중인데 6년 차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주제가 초연결 사회에서 인문학적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는 건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양한 리터러시를 공부해 왔는데, 그래도 리터러시의 가장 핵심이 비판적 리터러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전체적인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판적 리터러시를 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분야에서 많이 연구하신 장은영 교수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아까 고현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사회는 조금 여러 리터러시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면서 꼭 알아야 할 리터러시를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해 보고자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고, 각 교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장은영 서울교대 교수님께서 비판적 리터러시 강연해 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비판적 리터러시 2를 강연해 주시고요. 또 1월 15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옥현진 교수님께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고 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월에는 15, 16일 이렇게 이틀 동안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장은영 교수님은 저희가 4년 전에 다문화 리터러시 관련해서 저희가 또 요청을 드려서 좋은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저희 강연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은영입니다. 서울교대 다문화 교육 전공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박사학위는 사회 언어학, 응용 언어학 분야에 좀 집중한 언어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소수자 언어 교육, 다문화 시대의 리터러시 이런 주제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핵심적으로 이 비판적 리터러시를 피해 갈 수도 없었고, 가장, 뭐랄까, 제 관심사와도 맞아떨어져서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그냥 나름대로는, 이제 비판적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뭐,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니까 조금 쑥스러운데, 네, 그쪽으로 이제 출판이나 뭐, 이렇게 논문이나 이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신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윤영 소장님과 또 고현범 선생님 또 다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PPT를 공유를 하면서 한 앞으로 45분 정도 이렇게 어,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소소한 작은 지식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보이시나요? 네네. 제가 지금 학교인데, 듀얼 모니터로 하니까 제가 좀 더 정신이 없어서 옆에 여기 조금 놔두고, 예, 이런 화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렇게 우리가 공식
공식적인 자리? 이런 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질문 주셔도 좋고, 끝나고 나서 질문하셔도 좋고, 이렇게 편하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3분의 어텐션을 끌기도 힘든 이 시대에 정말 릴스 같은 거는 30초인데 우리가 다들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한 40여 분을 하려니까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판적 리터러시의 이해라는 큰 제목 앞에 다문화 시대라는 것을 붙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다문화 교육 전공이기 때문도 있지만, 다문화 시대라는 것은 단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듯이 결혼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그런 어떤 이주의 시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가 지금 다양해지고 있는 초다양성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의 시대라서 다양성이 더 존중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이 다양성이라는 말로 인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양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항상 다양한 데 속하지 않는 기준, 그러니까 표준적인 사람들을 상정하고 다른 것들을 다양하다, 뭐 민족, 언어, 국가, 뭐 예를 들어 성적 지향, 젠더 이런 얘기를 할 때 다양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주변에 든 사람들을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다양성의 시대에는 오히려 차별과 혐오, 배제가 더 횡행하기 쉬운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비판적 리터러시는 더욱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고, 자, 비판적 리터러시 얘기할 때 사실은 비판이라는 용어도 뭡니까? 한국 사회에서 별로 좋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그죠? 색깔로 치면 약간 빨간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리터러시라고 하면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뭔가 알 듯 모를 듯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비판적 리터러시 수업을 하거나 강연을 할때 제가 잘 사용하는 이 문구예요. 저는 이 문구가 비판적 리터러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래서 이 문구를 시작을 해보면 일단 텍스트. 이 텍스트는 이제 오늘 이 시대에는 활자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리터러시 관련해서 그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6년 아까 들으니까 예, 6년이나 해오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약간 긴장되는데 자, 일단 텍스트는 우리가 옛날 얘기하듯이 활자 텍스트만이 아니라 프린트 텍스트만이 아니라 미디어 텍스트,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오늘날의 다중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라는 것은 항상 그 안에 속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속셈. 뭐냐면 이 텍스트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디자인이 있다. 근데 우리는 사는 동안 계속 끊임없이 텍스트라는 것을 소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 파워포인트를 보고 계시고, 지금 앉아서 이제 제가 말로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 어떤 뭐 제스처나 이런 거 다 텍스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 의미의 소비자로서 우리는 텍스트가 구성하는, 그리고 텍스트를 구성하는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진리라는 말은 약간 어폐가 있지만 오늘날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거는 텍스트가 만들어내는 진실인 거예요. 진짜 진실이라기보다 텍스트가 만들어내는 진실, 그리고 텍스트를 그렇게 만들게 한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효과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비판적 리트러시인 거예요. 비판적 리트러시는 텍스트를 보면서 그 텍스트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디자인, 그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디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디자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건지, 그 효과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다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이제 문구는 힐레리 젠크스의 리트러시와 권력이라는 책에서 이제, 발췌를 한 것이고, 이 책은 2010년에 나왔는데, 2019년에 저와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서 이제 번역한 책입니다. 그 안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자, 제가 워밍업으로 잘 쓰는 이미지인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어느새, 그죠? 어느새 되게 옛날 얘기처럼 돼버리긴 했지만, 코로나 시대에 제가 우연히, 그, 신문이 아니 인터넷에서 이제,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원래 여기는 이게 기사라서 여기 위에 기사 글이 있었는데, 사진만 뗐는데, 이 당시에 코로나가 제일 처음에 시작됐을 때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해외 각지에서 아시아인들이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폭행 당한 거에 대한 기사였고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아마존 우리나라 쿠팡처럼 그죠? 쿠팡보다 훨씬 크지만 미국의 전 세계에 거대한 어떤 그 어 소매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마존인데 아마존에서 이런 티셔츠를 팔았어요. 이런 티셔츠를 팔았는데 이 티셔츠에 뭐라고 적혀있는 보시다시피 I'm Korean이다, not Chinese.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 차이나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시아인처럼 생겼으면 다 Chinese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유럽이나 뭐 그 미국, 캐나다 이런 곳에서 주로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긴 했어요. 이런 이제 폭행 사건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셔츠를 파는 거죠. 그죠? I am Taiwanese, not Chinese. 여기도 I'm not Chinese, I'm Malaysian. 이런 티셔츠를 팔고 여기에서 타이완의 어떤 지도 같은 것도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텍스트예요, 텍스트.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영어라는 언어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라는, 그죠? 이미지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언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보통 우리가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언어 그 자체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티셔츠가 이런 문구를 가진 티셔츠를 가 팔리는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비판적 리터러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나는 차이니즈니까 나는 차이니즈가 아니니까 나는 말레이시아니까 나는 코리안이니까 라고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런 폭력을 행한 사람의 잘못을 얘기한다기보다 나는 아니니까 나는 때리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이니스는 맞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티셔츠를 입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 티셔츠 입고 다녀야겠다.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이지만 가만히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인종주의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문구를 내가 입고 있고 그래서 이 차이니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이해가 아니죠. 그걸 자각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우리는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판적 리터러시를 리터러시 자체가 역량이기 때문에 비판적 리터러시 역량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비판적 리터러시를 우리가 갖추게 되었을 때는 이 문구를 보고 바로 이 문구가 갖고 있는, 의미, 다시 말해서, 어, 인종 차별적인 의미, 폭력적인 의미, 그리고 이 혐오와 배제의 논리,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 그게 비판적 리트러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젠다로 들어가 보면, 일단 저는 이제 그 리터러시가 무엇인가 약간은 시민 강좌라고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금 시작을 하는데 간단하게 인트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는 이제 비판적 리터러시를 한 꼭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라는 것이 굉장히 확장이 되어서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텍스트를 비판적 리트러시로 텍스트를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의 텍스트는 미디어 텍스트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음 주에는 비판적 미디어 리트러시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제가 좋아하는 질문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이에요. So what? 이라는 건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살기 바쁜데, 뭐, 알지만 어떡하냐, 이런, 이제, 이게 당연한 반응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 다 했는데, 그래서 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 이것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응답을 결론으로 해서 다음 주에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계속 사용은 할 거고, 오늘은 비판적 리트러시까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리터러시는 라틴어의 어원, 고대, 중세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도 모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나라에서 문맹이라는 말을 쓸 때 많이 이제 하는 그 표현이죠. 그죠? 이렇게 리터러시라는 용어 안에는 읽고 쓸 수 있다라는 의미와 플러스 굉장히 교육받은 사람, 엘리트 집단 이런 의미가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문맹이라는 글을 못 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문맹이 가장 결정적으로 어떤 결핍의 증거처럼 많이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죠. 그죠?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런 엘리트 계급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역시 우리가 어떤 문해력이나 문식성 이런 얘기를 할 때, 다양한 어떤 종류의 이해력과는 이해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활자 리트러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이제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좀 많이 넓게 사용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연구소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의 리터러시 일을 하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해 오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또 직업 리터러시, 초중등 리터러시, 초중등 그 공교육에서의 리터러시죠, 그죠? 그다음에 뭐 이제 요즘은 재난 리터러시, 과학 리터러시 이런 말들 다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터러시라는 개념에 들어있는 것은 뭔가 지식을 가진 사람, 교육받은 사람, 어, 학문적인 어떤 견식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의미로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고, 그러나 최근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리트러시가 기본적인 역량으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엘리트적인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공존해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이 시대에는 리터러시라는 것이 삶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기본 역량으로 또 많이 새롭게 자리매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요 기관하고 뭐 이렇게 따옴표 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유네스코, OECD에 인용을 많이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면 리터러시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서 이 리터러시는 21세기의 지식을 구성하고 타당화하는 기술, 다시 말해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리터러시 연구자였는데 계속해서 리터러시 연구자였는데 중간에 뭐 이렇게 리터러시라는 것이 좀 구닥다리 같은 얘기로 됐던 적이 있었으나 다시 리터러시가 중요하게 된 것은 이 지식경제 시대 21세기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서 리터러시 다시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맥심 그린이라든가 그 리트러시 연구자는 이것을 리트러시의 승리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리트러시로 우리 다시 이제 리트러시 엄청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리트러시가 옛날에 중세 때 라틴어를 읽고 쓸 수 있음이라든가, 뭐, 글을 기본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여전히 뭐 다른 나라에 많을 수도 있지만 옛날처럼 그것이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리트러시는 그냥 리트러시가 아니라 리트러시 그 텍스트 안에 숨겨져 있는 아까 말씀드린 속셈, 의도, 그죠? 디자인, 우리에 대한 디자인,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진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디지털 시대에 그러한 역량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점점 더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트러시의 선회라고 했을 때는 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비판적 리트러시, 비판적 미디어 리트러시, 비판적 다문화 리트러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시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비판적 리트러시에 딱 들어가 보죠. 어, 자, 비판적 리터러시는 이제 아까 앞에서 그 제가 텍스트 그거를 나눴었는데, 가장 이렇게 또, 뭐랄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정의라면, 리터러시는 권력, 불평등, 불공정함이라는 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형성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텍스트와 생각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와 텍스트 안에 있는 생각이겠죠. 그죠? 그 생각을 분석하는데 그 분석을 할 때 그의 핵심은 사실 파워예요. 파워. 권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권력이 작동하는 순간 불평등과 불공정함이라는 것이 같이 그 어떤 양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회에서 형성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비판적 리터러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정의는 알란 루크라는 사람이 얘기한 재현과 실제의 관계를 또, 비판적 리트러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잘 쓰는 예시가 제일조선인이요. 사이니찌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제일조선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 개념이자 집단이며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별로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죠? 한국에서 다문화 교육하면서 우리가 뭐 그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그런 어떤 불평등함, 그런 어떤 혐오, 배제의 대상은 제일조선인이에요. 제일조선인인데 바로 근처에 있는 나라에서 제일조선인, 즉 한국인의 피라는 말은 참 쓰지 않는 게 좋죠. 이 제일조선인이 그런 어떤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알려져 있지 않고. 근데 이 제일조선인이 누군가, 무엇인가 하고 만약에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를 낸다? 그러면은 여러 경로로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제일조선인에 대한 책도 읽고, 이것이 제일조선인의 재현이에요. 제일조선인이 재현된 모습이죠. 리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일조선인이 재현된 모습과 이 재현으로 구성된 제일조선인과 실제 제일조선인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것이 비판적 리터러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사실은 한 번 더 나가면, 이게 번외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나가면 사실은
실제는 존재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또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방 제일조선인이 어떻게 그려졌나 하는 다양한 재현이 있는데 그 재현과 실제 제일조선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비판적 리터러시인데 사실은 그 실제는 끊임없는 재현 속에서 구성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비판적 리트러시인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내가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그것은 재현되어 있는 어떤 어 물화된 것이죠. 그죠? 예.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비판적 리트러시다. 그럼 누가 왜 물화를 하느냐? 여기에 이제 권력의 작동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특정하게 재현하는 이유, 그 특정한 모습으로 재현하는 것, 특정한 담론으로 재현하는 것.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특정한 목적은 이미 있는 사회의 어, 구조를 반영을 하는 것이고 그 구조가 전복되는 것을 막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보이게 만듦으로써 그 구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을 하고 그 재현이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 그렇게 재현이 되면서 그것은 실제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재현과 실제의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재현과 실제의 관계. 나 비판적 리트러시 되게 가지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한테 비판적 리트러시 역량을 키워주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 자,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그 제가 젠크스의 그 상호의존 모형을 활용해서 이제 몇 가지 그 개념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비판적 리터러시 이제 개념 그 자체에 깊이는 아니죠. 개념 그 자체를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파워포인트 만들었는데 비판적 리터러시는 이러한 능력이고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비판적 리터러시는 크게 이제 두 그 갈래의 학자들이 비판적 리트러시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론적 토대를 좀 만들지 않았나. 근데 뭐 이것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미국의 학풍에서 배운 것만 알 뿐이니까 이제 제한적이기는 해요. 또 유럽이나 이러한 곳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판적 교수법은 일 얘기를 하면 우리 프랑크푸르트 학파부터 나오는 거죠. 교육이 중립적인 줄 알았는데, 교육이 가만히 보니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육은 그 원래 있던 사회 구조의 권력 관계를 그대로 유지, 강화, 재생산하는 데 사용됐더라.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이러한 권력 구조를 해체시키는 그런 교수법을 해서 학생들이, 말하자면 자각하고 해방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비판적 교수법이에요. 그죠? 이 비판적 교수법이 교육과 권력의 관계를 다룬다라고 치면 비판적 리터러시는 같은 맥락에서 그 비판적 교수법을 교실에 갖고 와서 같은 맥락에서 텍스트라는 것, 언어라는 것이 어떻게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 이론인 거죠. 그래서 비판적 교수법은 교육과 권력의 관계라면 비판적 리트러시는 텍스트와 권력의 관계예요. 근데 이제 이 텍스트와 권력의 관계를 얘기한 그 큰 두 갈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가 뉴 리터러시 스터디즈 했던 브라이언 스트리트와 뭐 히스 뭐 이런 분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중 리터러시라 그래서 뉴 런던 그룹 이렇게 이제 두 학파가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관점, 리트러시 관점을 교실로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들은 어, 그때 7, 80년대에 다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새롭게 주목을
봤던 마르크스주의와 그다음에 브라질의 그 학자인 프레이리, 파울로 프레이리의 그 이론적 토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근데 제가 오늘은 시간이 50분밖에 없기 때문에 뉴 리터러시 스타디스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비판적 리터러시라는 것이 뉴 리터러시 스타디스에서 체계를 세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전에는 활자, 글쓰기, 텍스트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그 자체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국어 공부를 할 때, 국어를 배울 때 국어 책에 나오는 걸 읽고 그 안에서 문제를 풀고 그 안에서 답을 쓰고 그게 우리가 그 리터러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죠? 이게 기존의 자율적 모형의 리터러시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리터러시가 혼자서 자율적으로 다 굴러갈 수 있을 만큼 하나의 닫힌 체계다라고 봤던 원래의 자율적 모형의 리터러시에 대해서 브라이언 스트리트나 히스 같은 사람들이 반박을 하면서 뉴 리터러시 스타디즈라는 이름으로 언어 텍스트는 자율적 모형이 아니라 이념적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념적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그 자율적 모형이 아니라 이념적 모형이라는 것은 국어책에 어떤 문단이 어떤 작품이 실리는가에 대한 결정부터가 이미 그죠? 이미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뭡니까? 금서라든가 아니면 특정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거나 아니면은 그게 뭡니까? 저기 계속해서 특정한 어떤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회적 맥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맥락이 국어 교과서에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어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를 보면서 이 텍스트는 중립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텍스트는 이념적인 모형으로 봐야 된다라고 한 것이 이제 뉴 리터러시 스타디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그 인용인데 종이 위에 어떤 쓰여진 생각 이게 텍스트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어떤 사회도 아니면 그 글을 쓴 사람, 읽는 사람, 이런 어떤 사람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 발화가 굉장히 자율적이고 중립적이고 자기 완성적인 것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이게 자율 모형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냐면 가르칠 수 있는 게 돼요. 다시 말해서 지식이 되는 거죠. 그죠? 지식. 그래서 국어 할 때 기억, 니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형용사, 명사 이런 거 가르치고, 뭐 논술문 쓰기 방법, 이런 식으로 이 텍스트라는 것은 단 한자도 사회적이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것이고 나의 생각과 무관하게 배울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듦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텍스트를 사용해서 내 의견을 얘기하고 이 사회에서 텍스트에 어떤 이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을 의문을 가지지 않게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리트러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행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이념 모형인 거죠. 또 이제 자율 모형이 얘기하듯이 리트러시가 그렇게 그 자체로 완벽한 어떤 체계이고 이 리트러시라는 것을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잘 쓸 수 있고 뭐 수능 시험도 잘 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이런 보편적인 어떤 능력이라면은 이걸 습득하면 누구나 다 이걸 습득한 덕분에
그 성공의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보편적인 지식이라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것과 캄보디아어를 읽을 수 있는 게 같은 무게로 이 사회에서 같은 영향을 발휘하진 않잖아요. 그죠? 영어를 읽을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곳과 캄보디아 분이 안 계시길 바라면서 갑자기 이렇게 특정 언어를 말씀드렸는데 영어가 아닌, 그런 권력의 언어가 아닌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그 인식되는 것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언어는 권력의 표상이지, 이 언어는 그 자체로 절대 중립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학교 공교육이나 이 사회에서는 그것이 모두 중립적인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리터러시는 사실 모든 리터러시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형성되었고 다시 그 리터러시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죠? 그 권력의 영향력을 발휘를 하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훨씬 다문화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 언어 다양성이 굉장히 뭐랄까 다양성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리트러시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언어가 중립적인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은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좀 넘어가면 제가 또 잘 사용하는 어, 이미지인데, 자, 이게 실제로 부천에 있는 어떤 영어 학원인데, 이거 찍은 지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이 학원이 아직도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비판적 리트러시를 얘기를 해보면, 빌 그린이 이제, 세 가지 모델을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읽기, 텍스트 편에서 읽기, 텍스트에 대항해서 읽기. 근데 여기서 텍스트에 대항해서 읽기라는 게 크리티컬 리터러시인 거죠. 그죠? 그걸 이제 보시면 그냥 읽기. 이걸 읽어내는 디코딩하는 능력이죠. 그죠? 10월 31일은 이렇게 디코딩하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편에서 읽기라는 것은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읽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편에서 읽기는, 이때 원어민 백인 교사와 할로윈 파티를 하는구나. 이 원어민 백인 교사가 보면서, 이 학원 너무 괜찮네. 교사들이 전부 다 원어민이고, 특히 백인이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텍스트 편에서 읽기, 텍스트에 대항해서 읽기, 크리티컬 리트러시의 관점에서 보면, 자, 일단 원어민이라는 것부터 걸려야 돼요.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원어민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모국으로 하는 자만을 원어민이라고 부르는 한국에서의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죠? 원어민 선생님 이러면서 영어 원어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어민이라는 오리지널리티를 영어에다가 몰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어를 쓴 사람을 원어민으로 불러요. 그 다음에 백인에 대한 선호, 여자 교사에 대한 선호, 다시 말해서 남성이라는 이 젠더가 교사일 때 어, 잠재적인 사실 남자 원어민 그 강사 이런 어떤 사회적 이슈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죠. 그죠? 그래서 남자 교사에 대한 잠재적 어떤 범죄자화 그죠?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할로윈 파티를 하는 10월 30일 한국에 있지만 할로윈 파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어 영어 학원에 걸맞는 어떤 문화적인 언어와 문화를 같이 가는 건데 이 할로윈 파티를 하는 것이 이제 문화적으로 이 우리 영어 학원은 이런 어떤 행사를 한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는데 특히 여기 보면 이들이 영어 학원을 다닐 것 같지 않은데 이미지도 백인 여학생들이 이렇게 포스에 나와 있는 거죠. 또 이 밑에 보시면
영어 학원과 바로 연결되는 글로벌 인재. 근데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어는 기본으로 잘 하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쌓아온 사회 경제적 위치에 의해 가질 수 있었던 스펙으로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 들어간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어를 배워서 할로윈 파티도 하고 그러면 글로벌 인재가 되고 글로벌 인재가 돼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담론에 대해서 크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래서 이것이 자연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비판적 리터러시는 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많은 텍스트들이 이러한 어떤 자연화된 담론, 이미 권력이 작동하는 자연화된 담론을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비판적 리터러시이고 사실 이걸 학생들하고 해보면 굉장히 재밌어 하기는 해요. 제가, 네. 그 예시까지는 이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비판적 리터러시라는 것이 이제 저렇게 어떤 텍스트 안에 숨겨진 속셈,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권력의 작동, 기존에 굉장히 불평등한 어떤 이데올로기이지만 불평등한데 특권 계층, 지금 뭐, 누가 꼭 항상 특권 계층이고 이렇진 않죠. 그죠? 교차선이 이제 굉장히 가시화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의 권력 구조가 그대로 이렇게 재생산되는 이런 어떤, 재생산되게 만드는 텍스트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비판적 리터러시라면 큰 그림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헬러리 jenks는 그걸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눴어요. 네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영역은 다시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하나에 세 개씩 이렇게 세트를 맞춰서 12개의 사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보고 그 텍스트를, 속셈을 파악하는 비판적 리터러시를,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판적 리터러시로 그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고 있으려고 할 때 우리가, 어,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 권력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권력은 접근성과 연관되고 접근성은 다양성은 다시 디자인과 연관되는 이런 상호 의존적인 어떤 모형으로 그 텍스트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 저는 특히 이 젠크스의 이 그 분석 모델이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판적 리터러시를 얘기를 할때 좀 사실은 좀 도식적이긴 하지만 조금 쪼개서 영역별로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근데 그 영역별의 얘기들이 다시 서로 연관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네 개의 영역으로 해서 12가지의 어떤, 케이스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적 리터러시를 이해하기가 되게 좋다. 그래서, 지금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50분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여기에 네 가지가 있어서 12가지지만 제가 다양성과 연결된 것만 본다면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텍스트 언어 리터러시가 작동할 때 그것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다시 재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히 다양성과 관련해서 본다면 이 네 가지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다양성 없는 권력. 예를 들어서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어떤 권력
내지는 어떤 지배적인 형태 이런 것들이 강하게 어필이 된다면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이 아닌 것은 악마화할 수 있다. 그죠? 어.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권력. 이것은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인임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이 다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 보시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는 아유 한국 그 외국인이 뭐 이렇게 찌개 같은 거 먹을 때 한국인이 다 됐네. 한국 사람이 다 됐네. 라고 얘기하는 거 끊임없이 어떤 동일화를 추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외국인은 비주류인데 비주류에게 이런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동일성을 강조를 하는 그런 어떤 어 리트러시는 단지 뭐 글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발화를 어 발휘를 할 때 그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같은 것, 우리와 같은 거, 한국 사람이 다 된 거,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찬양되며 그와 다른 것은 악마화가 된다. 악마화는 이제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자, 권력 이론이 없는 다양성. 근데 반대로 다양성을 굉장히 찬양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계속해서 이제 어떤 다문화 교육에 엄청난 그 자본을 많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어떤 뭡니까? 세계 문화 이해의 날, 뭐 이런 것들 많이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다양성을 단순히 찬양을 하면서도 사실 그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문화 집단이 똑같은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외면을 했을 때. 그래서, 어, 예를 들어 학교에 가보시면, 초등학교에 가보시면은 다문화 교실 내지는 한국어 교실이 있는데 그 한국어 교실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 낙인화가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한국어 교실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쓰기도 하고 한국어 교실은 그 학교에서 가장 힘든 곳이고 그런 어떤 곳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영어 교실이 있어요. 영어를 배우는 교실. 그런 교실은 이름부터 글로벌 뭐 랩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 것과 중도 입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못해서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건 전혀 다른 무게와 의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것을 조명하지 않고 그냥 다양성을 찬양을 한다. 이것이 권력 이론 없는 다양성인 거죠. 그죠? 접근성이 없는 다양성. 이제 그니까 다양성을 찬양은 하는데, 그래서, 너는 너의 뭐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주민에게. 그래서 너의 뭐를 더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중언어 교육도 하고, 네가 뭐를 잘 쓸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강제하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래서 이 사회에서 주류 언어인 한국어를 습득하지 못했을 때, 결국 이 학생들은 계통화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접근성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양성을 강조를 했을 때에는 결국은 그 학생들 안에 그 어떤 주변화된 그룹 안에서 밖에 살 수가 없고 그 이상의 어떤 사회 안에서의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모순적인 게 억세스 패러독스라는 말 있는데 이제 미국 원래 영어에서는 그 라이밍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의 모순인데 억세스 패러독스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질문하시고 싶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한국어를 가르쳐도 문제, 안 가르쳐도 문제? 한국어를
이주 배경 학생한테 한국어를 막 하라고 가르치면 이 학생들이 자기들의 어떤 다양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권력인 거잖아요. 다양성 없는 권력. 근데 한국어를 안 해도 돼. 너의 모어를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을 해준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안 배워도 되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들은 결국 한국어를 못 배워서 학교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나갔을 때 결코 사회 안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접근성의 모순이에요. 액세스 패러독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접근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단지 비판적 리트러시가 누가 권력이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는 걸로 끝이 나도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권력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 그 권력에서 다양성은 어떻게 이해되느냐, 접근성은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 막상 접근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모순적으로 작동을 하느냐, 이런 굉장히 다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비판적 리트러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다각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실천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다행히 제가 시간 잘 맞췄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디자인 없는 다양성인데, 다양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자 했을 때에도, 예를 들어 수업이라든가 이 사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 다양성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이 다양성을 그 반영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차피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디자인은 사실 옛날에 리트러시는 읽고 쓰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텍스트가 단지 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보고, 보고 만들기. 이런 말도 많이 쓰고, 그죠? 그래서 쓰기에 해당하는 게 디자인이라는 말로 대체가 됐어요. 이렇게 디자인이라는 말을 쓴 거는 이제 그 뉴 런던 그룹이 다중 리터러시를 얘기를 했을 때 디자인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 없이 다양성을 존중해 봤자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재디자인이라는 게 지금 현재의 이 어떤 권력 구조를 계속 재생산하는 이 디자인이 아닌 새로운 디자인, 재디자인, 리디자이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포토 보이스는 리디자인의 한 방법으로 제가 그냥 여기다 넣은 거예요. 여기에서 리디자인은 무조건 포토 보이스가 아니라, 물론 아시겠지만. 그래서 포토 보이스라는 거는, 읽으시다시피 제한된 힘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일단 언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뭔가 뭐 이주민 노동자가 자기의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한국어가 어눌해서 말을 하는 순간 되게 초등학생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가 아예 어눌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장애로 인해서 언어를 충분히 자기를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싶어도 그걸 표현하는 방식을 단일화했을 때 주류 중심적으로 단일화한 디자인으로 자,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충분히 할 수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디자인을 통해서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을 그 기회를 우리가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하네.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디자인이 있는 다양성인 거예요. 그거의 한 방법으로 포토 보이스라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건 제가 2019년에 탈북 학생들하고 같이 했던 미디어 프로젝트에서 어, 이게 논문으로 나왔던 거라서 거기서 이제 캡처를 했는데, 그 참여했던 탈북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탈북 학생은 굉장히 힘들죠. 한국 사회에 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2019년에, 지금 또 좀 많이 달라졌지만, 원래 이 프로젝트 2016년, 뭐 17년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이 탈북 학생들은 이른바 꽃제비라고 불리던 그 시절이에요. 꽃제비가 이제 가난하고 배고파서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그래서 바로 온 탈북 학생들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중국 출생 탈북 학생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로 온 탈북 학생들인데 한국에 오면서 부모를 떠났거나 부모를 잃었거나 눈앞에서 부모가 끌려가는 걸 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을 겪은 학생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막상 왔는데 말을 하는 순간 억양이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 탈북민의 언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왜냐면 같은 한국어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말을 하는 순간 억양이, 이미 이제 북한 억양이 나오면서, 표지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이제 굉장히 예민한 청소년 시기니까 말을 하지 않게 되죠. 말을 하지 않게 되고, 한국말을 하지 않게 되고, 또 한국어에 영어가 너무너무 많아서 한국어가 마치 외국어처럼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도 어렵고, 지금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이유는 논문이 영어로 써서 그렇지, 원래는 한국말이었거든요. 자, 영어도 너무 어렵고, 한국어는 자기 분명 할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 오는 순간 한국말을 하기도 어려워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활동을 할 때, 교육 활동은, 소통이잖아요. 교수 학습이잖아요. 그죠? 교육 활동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상호작용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학생들에게 포토보이스라는 방법으로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으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한 거죠. 그래서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학생 중에 한 명, 평소에 말이 전혀 없는 수업 중에, 이거 제가 프로젝트로 해서 대안학교에 가서 이제 여러 명하고 그때 팀으로 프로젝트 했던 건데, 이 학생은 평소에 말이 없고 자기 얘기를 정말 안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나가서 이런 사진을 세상을 찍어 온 거예요. 찍어 와서 이 사진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사진에 대해서 내 인생은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차래, 차처럼 막 출발하려고 하고 있다. 이 차 이제 보이잖아요? 막 출발하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뭐냐면 여기 어딘가 한의원 간판이에요. 나의 미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병원이 있는 빌딩의 사진을 찍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에 대해서 차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사진을 설명을 하는데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원래도 말도 안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뭐랄까 암울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 탈북학생 다 심리 그것도 상담도 받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이 학생이 사진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 이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거 왜 말을 안 했냐고 하니까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다들 놀릴 것 같아서 말을 못 했던 거죠. 근데 이 사진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렌즈로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투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재디자인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성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소통의 길을 열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터러시는 결국은 이런 리터러시의 재디자인이 없다면 계속해서 기존의 리터러시가 유지될 때에는 우리는 그 기존의 권력 관계 그 구조를 해체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적 리터러시를 통해서 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10분 지났지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다음 주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쪽으로 넘어가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또 시간 내릴까요, 때문에 이거? 또 예, 예. 네. 예, 네. 그러면 우리 자유롭게 또 질문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제가 먼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어떤 비판적 리터러시를 갖추지 못하고 음. 또는 어떤 문화의 다양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제가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비판적 리터러시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하는 거는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뭐 우리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할 때 너 되게 한국말 잘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뭔가 동일화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그냥 어떤 칭찬의 의미라든지 네, 또 한국어 교육에서도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우리와의 어떤 동일화보다는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좀 더 음,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로서는 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곳이고, 왜냐하면 그런 인프라가 사실은 그런 외국인들의 다양성을 충분히 배려하기 위한 어떤 제반적인 것들이 잘 음,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이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또 실제로 외국인 학생들이 그들이 원해서 이렇게 또 한국어를 배우는 부분도 있는데 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음, 할지 또 아까 이제 장은영 교수님께서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시기도 하셨고 해서 음, 선생님의 어떤 관점을 좀 음.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제 생각에 윤영 교수님이 하시는 한국어 프로그램은 결코 제가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한국에서, 한국어를 모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되어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하고, 한국은 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중언어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항상 수업에서 얘기하는데, 음, 우리나라는 어쨌든 참 잘하긴 잘한다, 그런 것들을. 예, 정책적으로도 빨리, 초반에 2006년에 처음 다문화 학생 지원 그 계획할 때만 해도 동아주의적인 그 색채가 굉장히 강했는데, 금방금방 무엇이 바른 방향인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굉장히 뭘까, 선진적인 어떤 정책들을 많이 쓰고, 한국어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억세스 패러독스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교육을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한국어 교육을 하는 자체가 동아주의적이다, 뭐 동일화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획일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그런데 어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마이크로 오그레션이라는 개념으로 또 그 연구들을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미세 차별인데요. 대놓고 차별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차별적으로 말하고 우리도 모르게 동일화가 좋은 것이다라는 이제 어떤 메시지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마이크로 오그레션 연구를 해보면 누가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말했느냐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다 되었네라는 이제 그 연구했던 것 중에 일본인 결혼 이주 여성의 경험하는 마이크로 오그레션 그걸 했는데 일본인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사람이 다 되었네라는 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경우는 낯선 사람이 자기를 잘 모르면서 얘기했을 때인 거예요. 근데 가까운 한국인 친구나 친척들이 너 이제 한국 사람 다 되었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인정받은 것 같아서 좋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한국어 교육, 한국 사람 다 되었네, 뭐 이런 말들이 항상 동아주의적이고 이주민의 정체성을 어, 부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의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결이 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을 하는 방식도 사실은 한국어 교육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어 교육을 하는 방식도 어, 그 한국어 교육,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언어를 인정하고 그것을 어떤 자원으로 활용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과 그 문화 언어 자원이 아니라 빨리 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빨리 배워야 하니까 한국어를 하는 것이 오로지 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어를 하는 것, 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결이 다 다른데, 물론 한국어 학습자 내지는 이주 배경 학생인 경우에는 부모님조차도 우리 아이 뭐 필요 없으니까 한국어부터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진짜 존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좀 다 갖추고 그 갖춘 상황에서 문화 언어에 대한 상호 교류가 필요한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어 부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제가 다중언어주의 그걸로 이제 그 학생들, 이주배경 학생들 그걸 해보면, 그 학생들의 언어를 내가 얼마나 인정해주면서 한국어와 영어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달라지는데, 원래 학생들은 자기가 한국에서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언어 바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한국어나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던 데에서 네가 원래 갖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언어다. 그리고 네가 한국어를 하는 거는 네가 한국어를 하기 위한 이유를 네가 충분히 이렇게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영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가 너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네가 스스로 공감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이 됐을 때 이 학생들이 자기를 어떻게 느끼냐면 다중언어 구사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전에 언어 결핍자라고 느끼는 데에서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 나는 한국어도 좀 하고 모어도 좀 하고 영어도 배우고 있으니까 나는 되게 언어 역량이 있는 다중언어 구사자이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재구성을 하게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자기의 삶이나 미래를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결이 되게 어, 여러 겹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 분도 그다음에 한국어 학습자들도 특히 학습자들도 좀 언어에 대해서 어,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동일화라고 무조건 비판하는 건 아닌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대답을 한 것 같고. 네, 좀. 예. 또 교수님 그 크리티컬 리터러시의 두 갈래를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첫 번째가 뉴 리터러시 스터디스하고 예, 예. 두 번째가 뉴 런던 그룹이 맞습니까? 예, 예, 다중 예, 리터러시, 예, 예, 다중 리터러시요. 멀티 예, 리터러시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 예. 그러면 이 두 번째 갈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음 주에 다시 아, 다음 주가 사실 연관은 되는 게, 이제 예, 이 다중 리터러시는 말하자면, 활자의 텍스트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지, 뭐, 근데 텍스트, 동영상이라든가, 뭐, 심지어 색깔이나 뭐, 레이아웃, 이런 것들도 다 모든 미디어가 메시지인 것처럼 그것들이 다 리터러시에, 어, 중첩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되게 포커스를 두고, 근데 그게 지금은 너무 당연한데, 그 당시에 그 다중 리터러시 했던 뉴런던 그룹이 그 얘기 할 때만 해도 학교에서 너무나 활자만, 그냥 프린트에만 집중을 했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소통의 기호들은 정말 다양하다. 이거를 이제 강조를 했었던
있고 그걸 학교 교육에서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뉴 런던 그룹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아마 미디어 리터러시로 다음 주에 더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질문 저희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 디지털 리터러시는 따로 또 강의가 있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미디어 보니까. 리터러시도 중요한 예, 리터러시의 예. 분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음 시간에 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제 같습니다. 생각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또 조금 다른 분야이기는 해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또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아, 네네네. 얘기하니까 이제 뭐 분석 방법이나 이런 것들로,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하고자 합니다. 네. 예,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비판적 리터러시 생각했는데 예. 개념하고 또 연구 동향까지 알게 돼서 아주 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아니, 왠지 다 알고 계시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어쨌든, 예, 뭐, 이미 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네네. 아,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강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또, 네. 별 또 말씀요. 네. 네. 네, 이후에 또 선생님. 대학원 수업도 있으시니까 보내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예, 좀 고맙습니다. 늦게 맞춰가지고 질문 시간을 좀 잡아먹긴 했는데, 뭐, 어쨌든 다들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